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 모임은 책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중간중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그죠? 읽으면서 같이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도 하고요. 자기 생각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편안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책 읽는 게 옛날에 뭐 공부하듯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하듯이 이 내용을 뭐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거고 기억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 게 아니고요. 책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은 나랑 상관도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 뭐 했어? 이런 이야기를 뭐 해가지고 뭐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쏙 드는 한 구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구절 하나만 발견해도 책 하나 읽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책 읽는 일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앞부분은 제가 그 옆에 노란 표지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게 노란색으로 보여요? 어떤 색입니까? 주황색입니까? 네. 그 앞 파란색부터 좀 가봅시다. 6번째 질문인데요. 질문이 신념이 꼭 필요할까? 이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들이죠. 믿음. 무언가가 옳다 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을 상대할 때에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 오면 난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믿음이 될 테고요. 그죠? 그리고 뭐 아이들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할 때 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거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 될 거고, 뭐 가족 간에도 어떤 식으로 내가 가정을 이끌어야 뭐 이끌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신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신념화된 것들이 우리의 관습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관습들은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죠. 그죠? 그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신념이 되긴 합니다만, 그런 신념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데 큰 힘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짐을 지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신념은 꼭 필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은 이 신념들이 우리를 일정한 어떤 생각하는 범위 안에 가두어 버리고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니체의 답은 신념은 삶을 짓누르는 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답이라고 하는 게 일단 전제가 돼야겠죠. 신념이라고 하는 짐을 벗어버린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책 부분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황색인가요? 주황색 부분. 위대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모든 일에 회의를 품은 사람이다.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은 필연적으로 나약한 인간이다. 말듯한 표현입니다.
회의를 품은 사람. 우리 회의라고 하는 우리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뭔가를 의심하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인데, 서양에서 회의라는 용어는 사실 뭐 우리가 지식을 확장해 가는, 우리 인류는 문명을 만든 이후 또는 그 이전부터 인류가 그 집단을 이루고 자연에서부터 벗어나서 사회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켜가는 과정 자체는 뭔가를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질문을 해야 뭔가를 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야, 최소한. 이게 뭐야. 저게 왜 저렇게 저런 일이 일어나.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어떤 우리한테 닥친 상황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질문하는 행위를 서양 사람들은 회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번역의 회의랑 어감이 좀 다르죠. 그죠? 회의라는 말은 원래는 그냥 질문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온 그 용어인데, 저 회의라는 인간의 활동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지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인간의 어떤 정신 활동입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저게 왜 그럴까? 저게 맞을까? 그죠?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라는 그 요구를 하거나, 좀 심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경우에,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 권위에 눌려서 시키니까 따라하고, 그게 좋다니까 그렇게 따라서 사는 이런 방식을 택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인간은 계속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상태로부터 좀 더 나은 어떤 상태로 진행되는 그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이 이렇게 튀어나와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어떤 본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저거 왜 저렇게 해야 돼? 내지는 사람들이 저러고 있네. 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어떤 그런 그 질문들을 살면서 저는 수시로 합니다. 예. 그죠? 예. 수시로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에서 튀어나온 어떤 사상의 큰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또는 동양의 공자 맹자 시기부터 저 회의라고 하는 질문하는 행위, 왜 그럴까? 그게 맞아?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던지는 질문들, 이런 어떤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리고 사상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의 진보가 일어날 때는 언제나 저 회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들이 작동을 하는 그런 틀이었습니다. 회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회의적인 어떤 사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의심하거나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인간의 지적 활동입니다. 냉소적인 반응, 그냥 의심 이런 것과는 다르고요. 우리가 저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우리한테 전달된 어떤 지식 또는 진리 이런 것들이 결코 완전한 또는 바꿀 수 없는 진리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조금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지식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진리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저게 옳거나 그러거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완전하지 않죠.
뭐 시력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 판단하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의 큰 틀에 따라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아 저게 맞아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대적인 어떤 그 큰 특징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는 그게 진짜 또는 뭐 진리라고 믿어지는 그런 상황, 그 지식의 덩어리들도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알게 되는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 저건 아니네라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의주의라고 하는 그 큰 사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휴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 사람이 회의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을 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뭐 서양에서는 굉장히 그 뛰어난 철학자였고 서양의 사상에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칸트는 독일의 철학자였으니까 그 유럽 대륙에서 활동한 사람이고요. 휴움은 영국에서 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두 사람을 크게 나누어서는 대륙의 합리주의적 철학자 또는 영국의 경험주의적 철학자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근데 뭐 합리주의, 경험주의 이렇게 나뉘었지만 저 두 사람의 그 철학적 토대는 기본적으로 회의주의에 기반합니다. 칸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깥에 있는 세상, 진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알 수 없어. 그게 진짜 세상인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감각이나 이성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파악된 세상만 알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있는 이 세상하고는 다른 거야. 그건 알 수 없어 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칸트도 회의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사상가로 이렇게 그걸 합니다. 회의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의심, 뭐, 그건 아니야, 뭐, 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각 또는 인식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런 존재에서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좀 읽어주실까요? 네. 성장을 두려워하는 자가 성장입니다.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고등학생 시절에도 저는 제 삶의 의미를 부여해줄 절대적 진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절대적 진리는 정교한 이론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교서를 기웃거렸지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일단 한 단락 좀 볼까요? 우리 보통 살면서 그 뭐 허무주의, 뭐 인생은 진짜 아무 의미도 없어, 내가 왜 살고 있지 이런 생각들 보통은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에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끈을 찾습니다. 뭐 가족에게서 찾든 아니면 애인이나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동반자한테서 찾든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찾든 아니면 종교에서 찾든 그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 이 당시만 해도 그걸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주시죠. 그러면서 저는 니체와 키르케고르,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와 같은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한 실존 철학이 삶의 의미를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하게 되었고 대학에 들어가면 꼭 실존 철학에 천착하겠노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실존 철학이 저를 허무주의 늪에서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그 시기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 입학한 후 제 인생 행로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고등학교 선배에게 이끌려 이념 서클에 참여하게 된 저는 그곳에서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민중의 해방을 외치는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자기 자신보다도 민족과 민중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난생 처음으로 접하면서 그들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서클이 마르크스주의를 금과 옥조처럼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1학년 여름방학 때 미국의 유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폴 스위지의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을 2번에 걸쳐 독파한 후 저는 확신에 가득 찬 마르크스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좀 봅시다. 이제 이분의 어떤 삶의 그 경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뭐 7, 80년대 대학 다녔던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마음을 완전히 휘어잡았던 일종의 이 감성이죠, 감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휘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막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경도되었던 경험을 적고 있는, 여기 지금 폴 스위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죽은 지 한 20년쯤 된 사람인데, 우리 막시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 사회는 특히 이제 독재와 관련되어서 그런 독재와의 싸움에서 그런 어떤 막시즘의 영향들이 학문하는 사람 또는 사회운동하는 이런 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막시즘을 연구하던 사람들의 연구 과제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를 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가 발전 또는 몸집을 키워나가면서 어떤 형태로 진행될 거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드러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많은 연구의 영향을 쏟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시즘을 정당화하고 막시즘의 이론의 우수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활동을 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친 책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경향인데, 독점, 그 다음에 독점으로 인한 경기의 침체, 경제학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나오는 금융 관련, 금융 독점이죠. 그러니까 금융화, 노동하지 않고 자본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 이런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막시즘의 우월성, 이론적 우월성 이런 것들을 주장한 대표적인 책인데, 80년대에는 이 책, 8, 90년대에는 이 책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9년 정도에 이 책이 번역이 돼서 지금 출판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찾아서 읽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봅니다. 이분도 이 당시에는 번역되진 않았을 거고요. 원본을 아마 찾아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막시스트 또는 80년대 번역이 돼 있었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혹시 봤습니까? 네. 이 책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정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책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많이 장수하셨네요. 94. 그러네요. 그죠? 네, 네. 여기도 있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런 책, 비슷한 책 많죠? 저 책이 쓰인 게 그럼 1942년이라고 적혀 예, 있네요. 42년에 나온 책입니다. 네, 그때 벌써 금융화를 하나의 어떤 세 가지의 어떤 네거티브한 영향으로 그런 어차피 굉장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융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그 뒤로
조금 훨씬 더 약간 더 나가서 70년, 80년, 90년 가지고 그다음 계속 이게 발전을 했잖아요. 지금처럼 첨예화된 거는 그죠? 예, 네. 한참 뒤의 그 부분인데, 근데 상당하다고 예,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에서 공황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죠? 네, 1910년대 네, 그러니까 공황을 분석해 보면 그 공황의 원인도 사실 금융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측면들이 아마 저 책에는 그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뭐 부정적인 요소는 상당히 많죠. 결국은 뭐 저런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노동 가치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그걸 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본주의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본주의 산업사회라고 하는 게 그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부속처럼 취급하는 경제 이윤을 그 뽑아내는 어떤 그 도구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외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뭐 자본주의의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제 네. 자본주의가 완벽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문제가 네. 많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자본주의가 아니면 뭘 해야 되느냐는 질문까지는 못 가잖아요. 예, 갈 수도 있죠. 갈 왜요? 수가 있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전형적인 자본주의는 아니라고.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자본주의는 사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을 중심으로 원래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막스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를 큰 틀로 하지만 뭐 자본주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는 3인당 이런 정당들도 있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도 있고요. 우리도 예, 작은 정당들이지만 그런 이념을 표방하는 어떤 정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제도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저런 어떤 그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자본주의가 나을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측면에서는 자본주의적인 폐해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순화시킨다 또는 또 완화시킨다. 저는 자본주의 지금 이렇게 원래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행하게 만드는 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참치잡이를 할 때도 미국에서 너무 비인간적으로 잡는다는 게 한번 보도가 되니까 그 굉장히 추나 잡는 그 엄청난 큰 회사가 무너질 정도로 거기 안 샀어요. 아예. 그러니까 다른 기업한테 윤리적으로 얘네 물이 먹을 거지만 그래도 좀 덜 잔인하게 주기는 이런 걸로 하는 거 우리는 선호하겠다. 그랬더니 사실은 기업 윤리라는 게 있었던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걸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주체가 되는 삶에서 이게 역행을 하지 않았나. 만약에 이게 그냥 먹는 대로 흘러가고 하는 대로 만약에 흘러갔다면 그렇게 역행하는 모습은 안 나타났을 거고 이게 계속 얘기하는 게 서스테이너블리티를 계속 얘기하는 게 지속 가능한 기업의 기본 바탕은 설문조사를 했더니 윤리적인 거를 일단 거의 어느 나라나 못 사는 나라까지도 90% 이상을 쳤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거 나의 바람이죠. 나도 인간적으로 대우받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물건을 통해서 내 가치를 높이고 싶다는 게 사람들한테 점점 심어드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다른 형태를 각각 띠면서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제도 틀들,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나 뭐 이런 뭐 의료보험제도나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에는 그런 바램들이 모여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바램들이 만들어지는데 큰 힘을 발휘하는 이론적 장치들이 저런 곳에 있는 거예요. 저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대로 가면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돈이란 것에 내몰렸어. 또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더 가지게 만들어. 안 그래도 지금 자본주의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론적인 어떤 뒷푸시를 해주는 사람들이죠. 저런 사람들의 활동들로 인해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는 형태로, 그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 저 이야기가 맞아 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 자기가 현실에서 느끼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과 같이 연동이 되면서,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거나 법령을 바꾸거나 사회 틀을 바꾸는 어떤 바꾸게 하는 동력으로 이렇게 작동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게 사상의 근본이 돼 있는데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이론을 뒷받침해서 이걸 들고 나오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가 이론과 현실에서 적용되었을 때 자본주의는 뭐 이론상 뭐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현실에서 작동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그걸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뭐 저 이론들이 있다 그래도 요즘 사실 저런 이론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힘을 뭐 이전에 70년대, 80년대 이런 때보다는 저 이론들을 보는데 훨씬 더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그런 힘도 지니게 됐고, 이전에는 거의 뭐 경전처럼 읽었던, 그러니까 읽고 나서 이 사람처럼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그 생각의 한계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가 굴러왔던 거기도 수많은 변형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회주의나 이런 그 이념들이 현실에서 적용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런 것도 보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요즘은 뭐 지식이나 뭐 아니면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뭐 감춰져 있는 게 아닌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저런 이론들을 갖고 뭐 이렇게 등장한다 그래도 뭐 왜 그렇게 뭐 걱정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새 막 밈이나 쇼츠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중에 되게 여러분 뭐 위험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희화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중학교 애들이 북한 군가를 불러요. 예. 이제 뭐 이런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이런 뭐 그게 위험하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게 스며들어서 애들은 북한을 가보고 싶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정말 뭐 아이들이 철이 없다는 걸 일단 떠나서 그걸 만든 어른들이나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보통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애들은 저희 애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분과가 있는데 북한에 가보고 싶다는 애들이 있다.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물론 그냥 그러고 걔네가 지나가면은 괜찮은데 정말 왜 막 미국에 있는 여자애들이 시리아에 뭐 진짜 넘어가서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참 여러 부분에 노출돼 있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할을 하진 않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어느 시대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만 듣기 그런 건 아니죠. 어느 시대나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폭이 넓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까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듣지마 이게 아니라 그냥 얘한테 맡기는 거죠. 그냥 그래? 재미있어? 그러면서 넘겨야지. 괜히 거기 제가 딱 각을 세우면 뭔가 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판단이 그런 거 쉽지 않죠. 너무 철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애들이 어디 얽매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서 오세요. 말씀하셔서 좀 제가 하십시오. 더 붙이자면 어느 시대나 그 컨텐츠, 그러니까 중독 컨텐츠 아니면 그 청소년들한테 해가 되는 아니면 좀 그 당시 그 시기에 해야 될 과업들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게끔 하는 뭔가 요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라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게임 아닙니까? 게임, 예. 인터넷 게임, 모바일 게임. 근데 보통의 애들은 그게 그 당시에 그때만 즐기고 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후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원래 그 기저가 취약한 그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거기에 더 빠지게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지 않나 하는 저는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나쁜 게임 자체가 나쁠 수도 있죠.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게임의 그런 컨텐츠 네. 그 방향성이 나쁘기 때문에 근데 게임이라는 게 그 순수 악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얘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게임으로 인해서 마인크래프트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마인크래프트라는 그 이게 뭐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화면을 뭘 구조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근데 그거는 뭐 미해가 되거나 피가 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게 국가에서 이제 권장하는 게임으로 됐어요. 왜냐면 이걸 통해서 그 애들이 초등학생이 코딩 개념을 배운다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나아가면 어느 특정 부처에서 게임은 악법이니 게임 시간을 특정 시간을 제하고 그리고 그 게임 회사랑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여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의 개념을 그냥 완전히 죄악시 여긴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지점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정치와의 그걸 떠나서 어느 시대든 정책 위반자들 좀 이렇게 시대를 뒤떨어질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그거를 이제 또 그 분위기를 학생들한테 맡기면 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사회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힘들이 같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뭐 정책을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서 뭔가를 이렇게 뭐 규제하고 또는 뭐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그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제를 만들고 힘이 작동해서 어떤 그 틀을 만들어 놨을 때 그게 절대로 옳은지 또는 절대로 나쁜지 그건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뭔가를 만든다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만들어질 때 그 만들어진 것들은 또 고정된 그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한 틀이 만들어져서 그 틀이 뭐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이제 사람들의 활동 또는 뭐 어떤 집단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일어나야만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게임만 해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너무 게임을 하니까 이건 뭐 우리 어른들 생각에는 저러면 안 될 것 같지만 어떤 뭐 일부의 사람들은 게임이 정말 자기한테 중요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의 잣대로 다 그거는 뭐 사실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바람직하지도 않은데 근데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잣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활동들마저도 없으면 그러면 그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제어하거나 이럴 수 있는 소지도 없어지는 거죠. 뭐 그거는 유기적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읽어가다가 조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지금도 그 책이 전개하는 정교한 논리에 빠져서 책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제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때 저는 절대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었고 그와 함께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 저를 진절이 나도록 괴롭혔던 혐오주의에서도 해방되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침 내 삶의 확실한 의미와 방향을 발견했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허무주의의 늪에서 벗어났지만 저는 사실 어떤 특정한 이론 체계에 사로잡혀 그것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재단하는 독선적이고 편협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후로부터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미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했으니 교수님들에게서 배울 것은 없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교수님들은 부르주아 반동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독서 또한 극히 편향된 방식으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르크스주의를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쓰인 책들만 읽으면서 마르크스주의를 변호하는 제 논리를 강화하는 데만 급급했고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책들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것으로 단정하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동기들이나 후배들과 토론할 때도 마르크스주의를 상대방에게 심어주겠다는 의도가 앞서서 말만 토론이지 사실은 선정과 선동으로 일관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저는 그 이유를 상대방이 부르주아 허위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런 정신 상태였으니 아무리 많은 독서와 토론을 하더라도 세계를 보는 시야는 넓어질 수 없었고 항상 편협한 상태로만 남아있었지요. 이렇게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온통 사로잡힌 지 거의 7년여를 보내던 저는 점점 마르크스주의의 회의를 갖게 되었고 종국에는 그것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버린 후 허무주의가 다시 저를 엄습해왔지만 그래도 저는 어떤 특정한 이론 체계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시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공허해지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후련하게 탁 트이기도 했고요. 그 후로 저는 다양한 입장의 책들을 읽으면서 인간과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독서의 기쁨을 새삼스럽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론에서는 아무런 기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버린 후 참된 사상을 찾고 싶어서 입학하게 된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마르크스주의였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들 마르크스주의자들과 토론하곤 했지만 토론을 하면 할수록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종래에는 그것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떠한 이론 체계에도 사로잡히지 않은 선배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토론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저는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압도하여 상대방이 그 이념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토론을 하면서도 상대방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학 생활을 하면서 토론의 기쁨과 의의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 제가 옳다고 믿었던 전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여기 저는 요 구절을 읽으면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구절 이 부분이었습니다. 토론하고 논쟁한다. 말은 토론이고 논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쩌면 많은 영역에 저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책을 읽는다. 책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써놓은 거고요. 아니면 영화를 본다.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담겨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 논쟁이라고, 여기는 토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토론, 논쟁 이런 거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부딪혀서 또는 서로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안에서 경쟁을 하기도 하고 시루기도 하고 그 과정들 전체를 토론이나 논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토론이나 논쟁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론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또는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이 나에게 내가 모르고 있던 어떤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열려있는 생각. 그리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어떤 생각들이 어떤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그 과정에서 토론하거나 논쟁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내비치면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안 좋은 점이나 부정적인 부분들을 상대방이 이야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들으면서
내가 믿었던 견해가 또는 믿음이나 신념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걸 발견하는 과정이 되면 토론이나 또는 이런 논쟁 또는 독서, 그죠? 대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과정 안에서 즐거움을 주는 거고요. 그죠? 거기에서 기쁨을 주는 그런 활동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꼭 읽으면서 이제 한번 물어보죠. 실제로 이러한 토론의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네? 우리 사회에서? 사회에서 토론, 그러니까 토론이라기보다는 저는 가장 최근에 이 자리가 왜 좋냐면 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되게 그게 좋거든요. 아,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아 그래 저는 그래를 되게 많이 써요. 이제 이거 생각하고 있고 영상을 들으면서도 아 그렇지 아 이런 생각 제가 그렇지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저희 애가 교복을 입는 쪽과 그 다음에 사복을 입어야 되는 쪽에 이제 토론 그게 되고 점수에 들어간대요. 아, 예. 그래서 그런데 얘는 이제 교복을 입어야 하는 입장은 되게 애들이 근거도 많고 많이 찾아서 많대요. 뭐 이렇게 그 계층 간의 그건 뭐 없었죠. 많은데 사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토론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내가 이 사람 생각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럴 수 있어 이게 토론이야 너 누굴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엄마 어떤 생각이냐 아, 내 생각에는 교복을 입는 게 그 하나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교복이 또 다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 만약에 좋은 학교 다니는 강남 서초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교복을 입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이 뭐 다른 지역에 무슨 교복이 있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명찰을 숨기다 돼. 저희 학원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오는 지금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걔가 어떨 때 교복을 딱 입고 왔는데 저희 애들이 뭐 민사고도 있고 뭐 과고도 팀 수업으로 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 정말 당당히 입고 가뜩이나 민사고는 또 같은 무슨 한복 비슷한 생겼으니까 근데 걔가 몰랐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간 다음에 너 왜 안 가니 그러니까 애들 간 다음에 더 갈게요. 걔도 나름 그 학교에서 정말 잘해서 클리닉을 하러 온 건데 아 그걸 보고 아 이게 또 다른 권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교복이 뭐 계층 간의 위화감을 줄여주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걔네들은 신경 안 쓰는데 혼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냥 혼자 위축돼서 그래서 아 이게 또 다른 편견을 불러오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주면서 누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걸로 이거 마무리를 짓는 거야. 다른 사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널 더 성장시키는 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닥뜨려서 이게 어제 그게 저희 아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 교복이 또 다른 걔를 보고 느낀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상관없어요. 그럼 뭐 내가 경제부의 차이가 있더라도 교복을 입으면 똑같이 가려지지만 그게 다른 지역에가 이제 또 대비가 됐을 때는 이게 또 그런 문제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저자와 같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가졌던 기본적인 태도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같이 이야기하면 항상 저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의 태도로 저를 이제 설득하려는 게 아니고 강압적으로 제 생각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그걸 몇 개월 만에 그걸 경험하면서 대화를 제가 안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말해봤자 무조건 내 생각이 잘못되었으니까 고쳐라 라고 나올 사람들이다. 그때부터 쭉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직장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대화에 임해요. 정말로 토론이라는 걸 제대로 느끼본 적이 몇 번이나 될까?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하는 그 정도? 그것도 친구들끼리도 사실상 자기의 어떤 그 주의나 이념 이것을 강요하려는 게 더 많았고 뭐 제대로 된 토론은 우리 모임에서나 겨우 경험했을까요? 다른 데서는 별로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 말은
이 토론의 기쁨과의 한 사람만 알고 있어가지고 결코 느낄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도와주지 않으면,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자세들이 저는 이제 그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한테도 그런 강요하고 강압적인 제 신념, 제 이데올로기를 절대적으로 믿는 마음이 못 남아 있어가지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제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그게 깔려 있어요. 그게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고치기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 않은가요? 인간의 본질 아닐까요? 다들 자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우주가 돌아가는. 이기려고 하는. 그게 네. 본질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독일 가서 이런 느낌을 못 느꼈겠죠. 독일이라 또 인간의 본질이 이렇게 차이 나지 않으니까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의 문화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그 사람이 변화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네.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런 교조적이고 독단적인 강압적인 문화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TV에서 나왔던 백분 토론 이런 것들도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인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많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들을 굉장히 강하고 자기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자기 생각이 더 낫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마치 토론인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방송을 봐도 굉장히 첨예하게 내려봤는데 끝까지 평행선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몰라도 가치관이 너무나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런가요? 서로가 그럴 수밖에. 워낙 출발점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종의 배틀이고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들어낸 정치 토론 이런 일종의 거에 가까운. 논쟁으로서 누가 이기는 게 보여주고자 하는 누가 말을 더 조리 있게 하느냐? 근데 사회 여러 가지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 학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태도가 유지되느냐, 우리보다 좀 더 개방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말씀드린 우리나라 그 수능까지 가는 그 여정이 가장 큰 목적이 저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걸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능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출제자의 의도만 먼저 일단 그래야지 제가 정답을 맞추고 그래야지 더 그 높은 하이 클래스의 반에 들어가고 하이 클래스의 그 수준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출제자의 의도를 못 맞춘다는 거는 출제자의 의도가 아닌 거는 다 정답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출제자의 의도를 맞춘 나는 많이 맞춘 나는 너보다 더 논리적이고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하고 더 그 폭이 넓다라고 이제 쉽게 이미 판단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여기서 가장 그나마 수능 본 가장 최근이지만 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능을 통해서 입시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상승도 할 수 있고 계층 변동이 가장 극심한 나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 변동이 극심하다는 것은 갑자기 아래로 떨어질 수 있지만 갑자기 위로로도 그 큰 변동이 그 계층 변동이 그 폭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계층 변동이 그 폭이 넓다는 거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항상 그래 나는 이게 그러니까 학생 개인적으로는 학생 개개인한테는 그 입시를 직접 들어갔을 시점부터 계속 불안한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님 보호자 입장에서는 또 그게 잘 안 될까 봐 또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구조를 봤을 때는 저는 그러니까
부분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걸 그 보는 이걸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는데 또 이걸 토론 분위기로 만들자라는 이렇게 하려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 토론 분위기 안 돼서 너는 아닌 것 같아라고 우리나라 메커니즘부터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틀 자체가 뭐 토론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뭐 맞습니다. 그런 조금씩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 경직된 몸을 풀듯이. 근데 그런 거 과정이 조금 부족하고 맞습니다. 바로 발언하게 하려니 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 양측으로 나누어서 토론하는 대회 이런 것도 여는데 이게 토론이 그러니까 이런 토론이 아니고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문쟁이죠, 문쟁. 네.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다가 몇 구절들이 마음에 이렇게 속속 와닿는 구절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전에 제가 살아왔던 경험들도 이렇게 반출을 해보고요. 이전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니 나는 뭐 하고 있었지 이런 것도 좀 돌아보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책 읽는 건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시 반추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지금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거 그게 될 수 있는 뭐 좋은 구절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 선생님은 참 귀한 모임이에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원래 이거 책을 못 읽었어요. 좀 난독증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책을 자연스럽게 읽으니까 이걸 타파해봐야겠다.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걸 그냥 내가 난독증인지 모르니까 그냥 읽어볼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손을 이게 대면서 읽는 게 그게 좀 남아 있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글을 또 수업할 때는 또 달라요. 수업할 때 또 지문하고 내가 글을 읽을 때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극복이 됐어요. 아직은 손가락을 하고 있지만 근데 막 뭐라 그러지?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는 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근데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는 어떤 이게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고집스럽게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아니야 그냥 들었을 때 저럴 수 있구나.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아니야 다 오픈을 해서 막 주워 담아야 되겠다. 뭐 흘러 넘치면 뭔가가 나가겠지. 일단 들어보고 내보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전에 노자책은 어려운 건 반납을 했지만 어떻게 마다 보면 좋은 게 쌓이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자나 동양에서도 노자, 장자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 회의라고 하는 이 사고작용을 가장 잘 이용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던 유가나 법가나 뭐 이런 사상들 그것들에 대해서 저래야 돼라고 이렇게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들이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노자나 장자에 대해서도 책을 또 한번 보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을까? 저렇게 놓을까? 책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166페이지. 아니요 이게 화면이 더 커가지고 여기 실려방이 되었습니다까지. 확신은 거기서부터. 네, 알겠습니다. 확신은 거짓말보다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요 제목도 좀 한번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읽어주십시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를 하나의 이론 체계로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니체는 체계를 만들려는 의지는 모두 불성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니체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니체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생성 변화되는 세상이고요. 우리가 뭐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그 세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어떤 사상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완전한 세상, 천국이나 이런 세상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때는 세상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죠? 변화하고 생성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완전한 지금의 세상이 하나가 있고요. 변화되지 않고 안정적인 완벽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런 그 생각의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요. 힘들기만 하고요. 극복해야만, 뭐, 어쨌든 견뎌야만 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니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성 변화되는 이 세상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역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 압축되어 있는 문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목에 나오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이렇게 나옵니다. 확신은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확신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도 다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확신이죠. 그죠? 확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확신은 위험한 것일 수 있다. 예. 계속 좀 읽어 주십시오. 예. 니체는 위대한 지성인들은 모두 회의가들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 경우 회의가는 아무런 진리도 의미도 없다고 절망하는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다양한 눈으로 세계를 볼 줄 아는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예, 자유로운 정신.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의주의라고 하는 게 그것도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되듯이요. 예. 우리가 신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려져 있는 마음이 회의주의자인 거고요. 자유로운 정신도 뭐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것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니체가 말하는 자유로운 정신입니다. 예. 니체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정신의 강함, 정신의 힘과 정신의 넘치는 힘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유는 회의를 통해서 입증된다. 예.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가치와 무가치와 관련된 근본적인 모든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예. 확신이란 감옥이다. 그것은 멀리도 보지 못하고 자기 아래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가치와 무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아래 그리고 자기 뒤에 500가지나 되는 확신들을 봐야 한다. 예. 그냥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정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바라는 정신은 회의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예. 모든 종류의 확신으로부터 해방,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은 강한 힘의 특성이다. 예. 거기까지 일단 여기 강한 힘이라고 표현한 것도 니체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뭐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힘들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서부터 추동되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니체의 어떤 그 기본적인 생각, 그게 여기에 깔려 있는 거고요. 뭐 니체의 표현들은 사실 꼼꼼히 읽어봐도 사실 이렇게 머릿속에 바로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안에 이제 뭐 내용들을 자기 나름대로 많이 갖고 있는 표현들이죠. 그리고 좀 강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감옥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자유로운 정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는, 서술되고 있는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감지를 하시면, 그러니까 신념이 진리의 적이다라고 하는 요 제목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뭐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흔히 우리는 어떤 독단적인 확신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려는 사람들을 강한 사람으로 여기곤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그죠?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신념에 따라서 자기를 굽히지 않는 사람, 뭐 심지어는 자기의 몸과 목숨까지도 그 신념에 바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니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니체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떤 독단적인 확신에 의지하여 삶의 무게를 지탱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어떤 독단적인 확신을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인간은 의존적인 인간이며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이념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신앙을 가진 인간, 모든 종류의 믿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의존적인 인간이며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정립할 수 없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목적을 정립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예. 신앙인이라는 자기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사용되어야 하며 자기를 사용하고 버릴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그의 본능은 자기 소멸의 도덕이 최고의 명예를 부여한다. 모든 것이 그에게 자기를 소멸시키도록 설득한다. 확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게 만든다. 이 말이 굉장히 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요 구절 중에 그 아래에서 네 번째 구절, 자기를 사용하고 버릴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자기 자신이 목적이 아닌 거고 수단이 되는 그런 건데, 여기서 누군가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는 신입니다. 그렇죠? 네. 신 또는 군주, 왕, 네. 이런 사람들이 이 누군가에 해당되는 거죠. 그들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죠, 자기가. 네. 그리고 우리 보통 사는 삶들은 생각하고 뭘 찾아가고 이런 활동들이 즐겁고 또는 자기에게 힘을 주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겪어나가는 힘든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과정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 힘든 과정들을 이렇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들을 내 자신이 내리는 게 아니라 지나온 관습의 힘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교회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가 움직여 나가는 어떤 것들을 맡겨버리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힘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종교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종교의 긍정적인 기능은 사실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니체는 그런 것들을 결국은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인간이란 끊임없이 자기한테 부딪혀오는 어려움, 고통들과 맞싸우면서 자기 안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느끼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힘이 강해진다는 걸 느끼면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찾아가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주어진 어떤 것에 맡긴다는 거는 자기가 약해진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자신을 목적으로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여기서 말하는 회의를 통해서 느끼는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자신이 키울 수 있는 자신의 힘, 성숙한 힘, 그걸 말하는 건가요? 자신을 목적이라는 데 제가 조금 걸렸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특정 종교를 예로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기독교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그거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어냈을까요? 기독교의 논리에 따르면 쓰임이 있어서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죠? 뭐가 있었어요? 쓰임, 쓸 곳이 있어서. 그 종교적 논리는 그렇게 이제 피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창조된 이 인간은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신에 의해서 부여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수단의 존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가 되네. 예. 좀 쉬시죠. 그럴까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확신이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사람, 안 보이시네. 책으로 보시는 거죠? 책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그럼에도 예. 그럼에도 사람들은 제일 첫 구절부터 그냥 다시 읽어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확신이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사람에게서 큰 감명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하여 니체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이나 확신에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 광신자들이 그러한 주장이나 확신을 위해서 자신을 거리낌 없이 바치는 등의 몸짓에 의해서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 지금 보면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는 등의 몸짓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뭐 현실적으로 뭐 이런 그러니까 전체 대중들을 보면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죠. 예, 예. 그 부분 한번 짚어주시고 계속 좀 읽어주십시오.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제약된 자신의 관점 때문에 사바나롤라, 예, 루터, 예, 루소, 예, 로베스피에르, 예, 생시몬과 같은 광신자들, 예. 즉 강하고 자유로워진 영혼의 반대 유형들이 되고 만다. 예, 그러나 이러한 병든 영혼들의 개념의 간질병자들의 과장된 태도가 많은 대중에게 감명을 주고 있다. 예, 광신자들은 근사해 보인다. 인류는 이성적인 근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몸짓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다. 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나치도 마찬가지죠. 이런 장면들이 있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 사보나롤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거의 처음 보는 사람이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사보나롤라 살았던 시기가 뭐 1400년대 그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급진적인 종교개혁가입니다. 도미니크파의 수사였고요. 일종의 종교개혁가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 교황의 미움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치가였거든요. 정책을 수행하고 전쟁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민중들도 뒤돌아서고 또 교황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화형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이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했고 그 신념으로 사람을 이끌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전형적인 예로 서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 다음 나오는 루소, 뭐 로베스피에르 이런 사람들, 루터 이런 사람들은 뭐
알려진 사람들이죠. 종교개혁가도 있고요, 정치가도 있고, 로베스피에로 같은 경우에 혁명의 정치가, 혁명가고요. 생시몽은 그 막스 이전의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막스 이전의 사회주의자인데, 이 당시 사회주의자는 우리는 보통 뭐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 막스의 표현에 따르면 공상적 사회주의자. 그 공상적 사회주의자는 비판하는 말이죠, 그죠? 비판하는 말인데, 이 생시몽은 기본적으로 저 당시 사회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자본가들이 축적이 되고 사업가들이 이제 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사회체제, 국가체제를 꿈꾸었고요. 그 내에서도 노동의 가치나 사회주의 이후에 이제 막스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사회적 가치, 인간의 가치 이런 것들을 중요시 했던 그런 뭐 초기의 사회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는 이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이 그 서양의 학문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꽁트 같은 사람들, 사회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문을 그 자연과학 또는 사회과학 이렇게 나뉘는데,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정초를 잡은 사람이 꽁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사상이 이후에는 그 꽁트나 뭐 앙팡탕 이런 뭐 프랑스의 학자들에게 이어지면서 생시몽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이념으로 발전을 하면서 사회주의가 이론이 정교하게 뒤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초를 닦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 뭐 역사과학, 뭐 사회학이니까요. 그 사회를 학문의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어떤 그 기초적인 어떤 틀을 잡은 사람입니다. 뭐 실존주의에도 영향을 줬고 사회학에도 영향을 준 학문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니체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장에 하면. 예. 좀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니체 학명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로베스피에로도 그렇고 혁명을 주창하고 이끌었지만 그 혁명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 자기 몸을 바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니체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 확신을 붙들고 그 확신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만들었던 사람이란 이야기죠.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이념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목적이 되었던 사람들, 도구가 되었던 사람들로 니체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니체가 예. 그래서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 같으면 자기 신념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유형으로 보고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천동설 아니고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했어야 됐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생성하고 변화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생성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진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는 변화를 거부하는 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 시대 또 한 인간 또는 하나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진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 자기 정치적 이념에 몰려서 자기가 죽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념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니체가 생각하는 게 옳다, 니체가 생각이 정말 맞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다른 또 니체의 생각을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니까. 그죠?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만 여기서 가져올 수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니체의 말이 다 옳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도 그렇고 생시몽도 그렇고, 그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확신에 뭐 어떻게 보면 확신에 자기 몸을 바친 사람들. 네, 아까 말한 뭐 코페르니쿠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글쎄요, 그 과학적 진리, 사실에 대한 게 아니고 이 확신이나 이런 건 신념, 어떤 현상이나 가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좀 다른 차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아니고 단순한 믿음이라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가요? 전 넓은 틀에서 보면 같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금 과학이 지배하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까지는 그게 진리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보기 나름겠죠. 예. 근데 제 생각은 그렇다고. 열어두고 있자는 겁니다. 자유롭다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자유로움의 영역을 분명하게 현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실까지 의심한다라면 그까지 지나치게 좀 토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닐까요? 의심이 아니라 그게 그런 의심까지 자유로운 걸로 볼 수 있을 회의주의가 의심이라고 자꾸 이해를 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물음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물음을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가령 뭐 태양이 있다 그 자체에 대해서 물음을 없다로 물음을 던지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요? 왜요? 물음 던지는 게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전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내일은 해가 뜬다.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네. 그런 맥락이라면. 뭐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물음을 던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가 없이 할 때 과연 그게 자유로운 영혼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아니 그 한계를 걷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게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가능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진리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또 4차원의 세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생각한 항상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진짜 아닐지도 모른다. 진짜 삶은 또 어떤 4차원적인 게 어디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확신이나 믿음이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믿음 자체를 거부하는 게 회의주의가 아닙니다. 오케이? 네, 그건 다 인정해요. 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제약을 두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나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건 인정하잖아요.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자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확장하면 불가지론으로 넘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어느 선까지는 어떤 뭐 믿음이나 확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저는 일단은 사실에 대한 문제. 그 여기 지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읽었던 부분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장이나 확신에 합당한 근거, 그죠?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그게 사실이 될 수도 있고 진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합당한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 능력이나 사고 능력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지식은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근거가 합당한 내에서는 그건 진리가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의 문제도 전 그렇게
이런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합당하다는 것도 판단이 굉장히 어렵고 자의적인 판단이 끼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종의 데카르트 같은 방식인가요? 어쨌든 뭐 나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는 식으로 뭔가의 토대가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 토대를 어떤 면에서 좀 그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유로운 뭐 사고를 가지고 영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없다라면 그이 어떤 밑받침이 없는 끝없는 어떤 심연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인간의 지적 활동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또는 진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걸 찾으려고 노력했던 게 어떻게 보면 뭐 서양의 철학사의 전체 흐름입니다. 철학이 처음 시작했을 때 세계는 물이다라고 한 주장이 세계는 물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찾았던 건 뭐냐면 거부할 수 없는 단 하나를 찾은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데카르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데카르트는 회의주의와 관련해서 데카르트를 표현하는 게 방법적 회의주의라고 데카르트를 이야기를 하죠. 그죠? 끊임없이 회의를 통해서 데카르트가 했던 작업도 뭐냐면 움직일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뭔가를 찾으려고 한 것. 그죠?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지적 활동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천문학 하는 사람들, 뭐 물리학 하는 사람들, 전체 물리학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작업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반박할 수 없는 참인 것 하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면 답이 좀 됩니까? 안 되나요? 전 이해는 조금 가능, 제 소양으로는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말씀하신 의미에 제가 뭘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제가 그 지적수준이 낮은 거 이게 말씀의 그런 그 이해는 되는데 이걸 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나름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의 그런 통념이나 그리고 그 당시 사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그런 그 당시의 분위기도 우리가 그러니까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과거의 그 체감을 못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뭔가의 그런 뭐 암묵적인 그런 것들도 있었겠죠. 예. 있으니 저도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아무리 현 시대의 사람이 그 역사를 다 안다 하더라도 함부로 그거를 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럴 거다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해가 됐는데 맞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게. 다 회의하면 안 된다. 네. 그 말입니까? 네. 다 회의하면 안 된다. 다 회의하면 못 살죠.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않나요? 합당한 근거라는 게 니체가 합당한 근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니체가 생각하는 합당한 근거라는 게 어떤 건지 글쎄요, 니체한테 깨워서 물어봐야 되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도는 거야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지구가 도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그치지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관측해보고 이전까지는 몰랐던 그런 것과 비추어 봐서 이전에 생각한 것과는 안 맞는다.
그죠? 그럼 지금 이 안 맞는 것들을 수정해서 맞추어서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설명을 들으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태양이 돈다 이러면 그것도 근거가 있죠. 눈으로 보면 태양이 도는 거잖아요. 근데 관측하고 하는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게 되면 그건 저게 아닐 거야 라고 하는 회의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새로운 이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이나 관측, 계산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근거가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과학에서 그 질문에 뭐가 나왔었냐면 과학의 정의는 아직 합당하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서 더 새로운 가설이 예. 확증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들이 그게 이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확실한 건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예. 그러면 니체가 말한 합당한 근거도 지금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겠죠. 그 변화하는 속에서 예. 그 당시에 합당한 근거라고 생각되는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은 있죠. 다 바뀔 가능성을 예.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뭐 서양의 대륙이나 영국에서 일어났던 경험론, 합리론 이런 것들이 진리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신의 생각의 기반으로 깔고 있는 거고요. 보통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디 갔어? 가장 많이 진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거는 보통 우리 정합이라고 하는 정합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과의 관계 내에서 내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관계들과 내가 하는 이야기가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들은 우리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패턴들이 더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른 주장이 튀어나와서 지금까지는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어떤 전체를 이루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모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걸 다시 재조정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런 일들은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죠?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정합이라고 하는 게 진리로 인정되는 방법이란 그 자체 내에는 그 정합이 깨지면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로 인정받지 못할 사항이다라고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언제나 갖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야죠. 정합성이라는 것 자체도 그것이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갖고 있다는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니체가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하고 이어지죠. 예. 저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그런 것에 대해서 니체는 약한 사람을 볼 수도 있다고 해요. 어떤 신념에 대해서. 니체라면. 그런데 A는 A다라는 논리적 진실이 사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그건 약할까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까 말한 진리인데 그걸 진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목숨을 거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런 확신이 아니고 논리적 진리라든지 또는 과학적 사실로서 인정되는 진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그런 게 그게 약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기 관측에 의해서 사실이라고 믿은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걸 단순한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나 신념 같은 차원은 아닌 것 같으세요. 니체가 말하는 확신이나 신념 이것들은 대부분 다 가치관에 대한 것들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 지금 뭐 타켓을 두고 있는 거는 종교, 정치, 뭐 이런 것들을 타켓으로 하고 있죠. 예. 근데 종교, 특히 정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성격은 종교랑 사실 비슷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근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의견이고, 예. 의견이라는 것이고, 가치관이라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들을 다루는 진리들, 이런 것들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설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네. 아직 가설을 확증하기 전까지는 네. 어차피 가설이고 네. 그 가설도 인간의 뇌에서 나온 거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 그 출발선 자체가 저는 일단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 지식의 가장 밑바탕에 내려가면 그건 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는 표현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 토대에서 객관적 근거들을 가져다 오고요. 그래서 진리라고 판정받는 그 물리적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그 과학적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도 그 바탕은 사실 믿음에 근거를 하거든요. 단지 그 믿음 이후에 쌓여지는 각종 증거들이 서로 정합성을 이루어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그 정합성에 의해서 진리가 확보되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대 대응입니다. 이 정합설은 대륙의 합리주의자들이 진리를 포착하는 방법이고요. 이 대응설은 뭐냐 하면 경험론자들이 진리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서 있으면 그게 진리인 겁니다. 경험, 우리의 경험들과 그 어떤 진술들이 대응을 하면 그게 진리거든요. 그거 말고는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대응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감각이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이거 보고 있다 이렇게 보일 거라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정합설에 의한 진리든 대응설에 의한 진리든 그 제일 아래의 바탕은 언제나 믿음이기 때문에 저는 양쪽이 다 이런 논의의 그 대상이 될 수. 믿음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좀 그 실제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최초의 그런 기초적인 진리에 대한 우리가 그 인식할 때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인식론적인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이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뭐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그 다 같은 용어일 뿐이지 인식론적인 믿음이라고 하기는 좀 다른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가요? 정확하게 구분은 제가 말로 표현하기는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 말로 표현을 못 해주면 어떤 의미에서 다른 건지. 분류는 가능한데 분류는 이게 결이 다르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근본적인 생각은 출발점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다, 신념이다 이런 거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되고 그다음에 이건 있고. 근데 모든 시작은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나눌 수 있고 신념도 있고 다 인정하나 이제 모든 기저에는 인간의 생각부터 출발한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신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습득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음이란 용어로 쓰지만은 글쎄 이게 아직 제가 이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인신론에 있어서 알게 된다는 그 과정을 말할 뿐이지 실제 하는 존재 자체는 있다는 거죠. 실체는 당연히 예, 실체는 있다. 이해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걸 단순히 믿음이다라는 걸로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받은 인지작용만 이야기하는 표현일 뿐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한번 실제론자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칸트가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까? 잘 몰라요. 아니 바깥에 이 세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파악할 수 없다. 이 세계 실제 세계는 어떤 건지 모른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한테 포착된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감성의 구도에 의해서 포착된 것. 그것만 알 수 있다. 근데 그렇지만 있긴 있잖아요.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다. 있긴 있다. 그거 포착되는 게 바로 인식 예, 작용이고. 있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우리한테 포착되어서 우리가 뭔가로 느끼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논리적 선호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있으니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예. 예.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모른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인식한 거를 우리는 우리의 그 이성과 감성이라는 체제에 따라서 인식을 했고, 그죠? 감각에서 인식을 했을 때 그곳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건 우리는 인식에 있어서만. 그럼- 제 생각은. 예. 그러면 인식에 있어서 그렇다. 그거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믿음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실체는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이런 존재라 이런 실체라고 그 인식하는 건 하나의 믿음의 활동이긴 하지만요. 그럼 이런 거, 존재한다. 그럼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인간은 평등하다.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 서양의 건대라고 하는 게 평등하고 자유라고 하는 이념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온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수가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의견이 있라는 거죠. 그런가요? 예.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믿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넘어가지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냐고요? 예. 있습니까? 둥근 게 있으니까 실체가 있다.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건 실체가 없다? 그러면?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일 뿐이다. 의견일 뿐이다. 주장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판단일 뿐이고. 그러면 이 주장 실체랑 관계 없는 아예 게 상관이 없는 실체랑 관계 없는 하나의 관념일 뿐이야. 그럼 지금 믿음을 둘로 나뉘어 갖고 이걸 믿는 거하고 이걸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다른 겁니까? 인식 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만약에 다르면? 이거는 믿는다는 그런 말로 돼 있을 뿐이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뇌 인식 작용이에요. 그 믿든 아니든 그런 거고 예. 그런 거라는 이야기죠. 믿든 아니든 이런 거고 이거는 안 믿으면 이런 건 없어지는 건가요? 믿든 아니든 이건 그럼 없는 거네요? 없다가 아니고 틀리다 뭐 이런 식의 그러면 돈은 어떻습니까? 또는 화폐 가치 아니, 그러니까- 존재 아니. 돈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적절한 모든 이걸 가져가면 이걸 주잖아요. 어? 이거 그냥 같습니까? 이걸 가져가면 왜 이걸 줍니까? 그건 교환의 의미이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면 이걸 가치를 주잖아요.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랑 가치가 같다라는 걸 가치에 대한 가치를 믿는 거고. 이것도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도 가치 아닙니까? 돈은 믿음, 돈은 진짜 믿음이야. 저는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나 이걸 가져가면 사과 5개를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랑 이거 실체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돈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된 건 맞고요. 가치가 실체라는 건 아니죠. 이건 교환 가치가 서로 등가라는 거에 대한
그런가요? 예, 그건 믿음이지만요. 다른 건가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나요? 그 실존하는 존재 자체가 예, 다른 생각. 창출되는 거는 생각이고 그냥 요거는 그 존재 자체다. 그렇죠. 존재 자체라 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라 우리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제가 이건 답을 잘 못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좀 얘들아 원래 둥근 걸 가지고보다는 우리가 괜히- 인식 때문에 둥근지 않을까? 생각하기에 여기서 답을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누가 옳다는 게 아니고 좀 더 논의 자체가 그냥 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맥락으로 나오는지를 저는 순간 과학적으로 증명된 어떤 사실을 갖다 그거를 가지고 믿음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잘못되잖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한순간에. 예. 근데 또 다른 거는 가설이라는 것은 가설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나오는 거지 이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결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까 그게 믿음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잠정적 결론 믿음이 아니고 잠정적 성적인 거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일단 제 생각은 그러니까 니체 이런 생각은 정치, 종교적인 이데올로기 한정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서술들은 사실 뭐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체가 타겟으로 삼았던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당시의 어떤 그런 틀들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타켓의 대상은 중세의 기독교적 그 세계관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정치, 그죠? 그런 걸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외의 것으로 또 전부 다 확장이 된다면 이 사회에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는 단계가 되고 누군가가 뭐 물었을 때 뭐 요구했을 때 나 사실 아니야라고 거짓말도 그게 뭐 문제 있는 게 아닌 강한 사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까지 그런 식으로까지 그랬습니까? 될까봐 그러니까 니체의 생각, 확신에 대한 자유로운 영혼과 강함과 약함의 태도는 여기에 이데올로기에 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니체 이론 안에서 사실 봐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가 좀 걸리더라고요. 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뭐 우리 농담 삼아 제가 아까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 자유로운 영혼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굉장히 좋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좀 나쁘게 말할 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타인한테 예. 타인은 일어나고 있는 일에 어떻게 매이지 않는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정치 종교에 목숨 그런 놈들 다 바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거에 목숨 거는 뭐 맞습니다. 그거 이제 확신이 되어서 확신 그것에 따라서 자기를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니체가 보기에는 거기에 자기를 맡겨버린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갑시다. 예. 어디까지 죄송합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조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니체는 특정 종교든 정치적 이데올로기든 어떤 확신에 독단적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일종의 자기 소외이고 예. 심지어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바라는 태도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일단 어느 정도 그 니체 입장 정리가 되시죠? 그리고 그 인용문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그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그 밑에 구절 주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예. 독단적인 확신에 의존할 때 우리는 확고한 삶의 의미와 방향을 갖게 되고 이와 함께 살아갈 힘을 얻지만 그 대가로 다양한 확신들을 자유롭게 비교할 수 있는 사고의 폭과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모든 종류의 독단적 확신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막는 감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예. 이와 함께 그는
우리가 수많은 확신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태도를 취하면서 그것들을 인간의 생명력을 보양시키는 수단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확신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확신을 오히려 우리 자신의 고양과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회의가의 존재 근거이자 그의 존재의 힘인 위대한 정열, 예. 곧 회의가 자신보다도 훨씬 더 개명되고 훨씬 더 전체적인 위대한 정열은 회의가의 지성 전체를 수단으로 이용한다. 예. 그것이 회의가를 대담 무쌍하게 만든다. 심지어 그것은 신성하지 못한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까지 부여한다. 이건 좀 사실 너무 많이 가는 표현들입니다. 예. 이해가 안 가네.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은 확신마저도 허용한다. 수단으로서의 확신. 예. 많은 것이 확신에 의해서만 달성된다. 위대한 정열은 확신을 이용하며 확신을 다 사용해버리고 확신에 굴복하지 않는다. 예. 그것은 자신을 자신의 주인으로 생각한다. 예. 확신 필요하다. 확신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확신은 수단이다. 그렇죠?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많이 시간이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흘러가서 굉장히 짧은 장이었는데 여기서 다 못 읽었네요. 저 초반에 말이 하나 가지고. 이야기들이 때문에 오늘 재미가지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맞아. 이런 얘기하면 뭐 할 수 있는 장소가 아예 없다고. 왜 신선생님이 스타트를 항상 잘 끊어주세요.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 잘 해주셔가지고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풍부한 생활에서 나오는 이게 먼저 쏙쏙 와닿는 끊어서 얘기하기 예를 많이 쉽잖아요. 해주시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스타트 끊어서 얘기해 주시면 다른 것도 하고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았어요.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